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들켰습니다.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짐 5박스를 싸들고 제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그런데 들어온 지 6달이 지난 어느 날 밤 딸이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 놔줘. 엄마 나이에 그게 무슨 소용이야. 제 통장에 있는 돈은 공장에서 20년을 버티며 손가락이 굳어가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5,500만 원이었습니다. 딸은 그 금액을 저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는 그날 밤에야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38살 되던 해 봄에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표현이 너무 직접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을 겪고 나서 돌아가셨다느니 하늘나라 가셨다느니 하는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밥 먹고 나간 사람이 저녁에 싸늘한 몸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3층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실하게 고정된 발판이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졌고 남편은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장 사람들이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저를 보고 고개를 숙이는 그 장면이 꿈에도 나옵니다. 지혜는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집에 안 오는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기엔 너무 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혜가 관 앞에 서서 아빠 자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억지로 무릎에 힘을 주고 서 있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이 아이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야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채를 쓴 게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한동안 사업을 해보겠다며 이것저것 건드리다가 다 말아먹은 게 있었는데 그때 빌린 돈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원금에 이자까지 붙어서 1,2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다 전세 계약이 2달 뒤에 만료였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2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종이에 써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더하고 빼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연락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우시더니 결국 우리도 형편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배고파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밥을 지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를 재우고 나서 저는 부엌 바닥에 앉았습니다. 소주 한 병을 혼자 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빌리지 말자. 손 벌리지 말자. 내가 벌어서 해결하자. 지혜만큼은 아버지 없다는 티 내지 않고 키우자. 그게 그날 밤 제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약속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다 하겠다는 그 다짐이 나중에 딸한테 어떻게 읽혔는지를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처음 들어간 곳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아는 언니가 소개해줬습니다. 새벽 6시 출근, 밤 9시 퇴근이었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공장 문을 열었을 때
미싱 소리가 한꺼번에 귀로 들어왔습니다. 수십 대가 동시에 돌아가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귀가 먹먹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게 내 세상이구나. 처음 한 달은 손가락에 피가 났습니다. 바늘에 찔리는 게 아니라 미싱 속도에 맞추다 보니 마찰로 살이 벗겨지는 거였습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장갑을 끼고 일했는데 장갑을 끼면 속도가 느려진다고 반장이 뭐라 했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했습니다. 나중에는 굳은 살이 생겨서 안 아팠습니다. 지금 제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 게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겨울에는 공장 난방이 부족해서 손이 얼었고 여름에는 환기가 안 돼서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이었는데 밥 먹고 나면 시간이 없어서 화장실도 못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허리는 6개월도 안 돼서 신호가 왔습니다.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펴지지 않아서 허리를 감싸 쥐고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반차를 쓰면 월급이 깎였습니다. 팥으로 버텼습니다. 소염제로 버텼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지혜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는 지혜 얼굴을 들여다보는 게 하루 일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얼굴 보면서 내일도 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혜가 학교에서 상 받았다고 전화했을 때, 반에서 1등 했다고 했을 때, 저는 공장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쁜데 서러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같이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게 새삼스럽게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지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학원비가 늘었습니다. 저는 공장 일을 마치고 주말에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다 지혜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엄마, 나 재수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저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해라고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공장 잔업을 빠진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지혜가 대학에 붙던 날 저는 또 공장 화장실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대학 갔어. 당신이 보고 싶네.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미웠다가 보고 싶었다가 또 고마웠다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20년을 바쳐 키운 그 딸이 나중에 제 통장 잔액을 외우고 있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돈이 생긴 사연 따위는 기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지혜가 남자를 데려온 건 31살 때였습니다. 이름은 강민준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을 잘했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제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면서 어머니, 제가 지혜 잘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지혜한테 이런 듬직한 사람이 생겼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게 저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민준이는 중소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연봉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지혜가 걱정 마, 잘 벌어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선을 보고 사귄 게 아니라 직장 동료로 만났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에 민준이가 지혜한테 먼저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그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자랑스럽게 웃던지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때 그 웃음이 지금 생각하면 씁쓸합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준이 집은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될 분이 예단을 꽤 요구했습니다. 지혜가 저한테 전화해서 엄마 예단 비용이 좀 필요해라고 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더니 8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알겠어라고 했습니다. 공장 적금을 깼습니다.
손가락 굳어가며 모은 돈이었지만 딸 결혼인데 아까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에 지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신혼집 보증금이 부족해. 전세 구했는데 우리 돈이 500 모자라.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500이면 제 노후 자금에서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민준이 집에서도 보태는데 친정에서 조금도 못 해줘?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또 알겠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교묘했습니다. 민준이 집과 비교를 한 겁니다. 제가 못해주면 딸이 시댁에서 기죽을 것 같은 느낌을 준 겁니다. 저는 그 함정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단 800에 보증금 500 합쳐서 1,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거기다 혼수 일부도 제가 보탰으니 실제로는 1,500 가까이 썼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깝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딸이 좋은 집에서 시작하는 게 저한테는 그냥 행복이었습니다. 그게 엄마 마음이니까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지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저는 앞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여보, 지혜 시집 가네라고 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남편 없다는 게 그렇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혜 손을 잡아줄 아버지가 없으니 지혜가 혼자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하던지 저는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끝났습니다. 지혜는 신혼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허전했습니다. 20년을 딸 하나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 밥을 먹으려니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혜가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지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열흘에 한 번이 됐습니다. 6달쯤 됐을 때는 제가 먼저 전화를 해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명절에 온다고 했다가 민준이 본가 가야 해서라며 안 오는 일이 생겼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됐습니다. 저는 섭섭했지만 참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라고 며느리가 되면 친정이 멀어지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다 결혼 3년째 되던 해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혜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2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다시 전화하니까 받긴 받았는데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디 있었어? 하고 물으니까 친구 만났어라고 했습니다.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날, 문자 답장이 늦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냥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제 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4년째 되던 어느 날 지혜 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혜랑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지혜 요즘 많이 힘들다는 거 알고 계세요? 걱정이 돼서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그 친구가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냥 지혜한테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 말투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혜는 처음에 괜찮아, 별거 없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몇 번을 더 물었습니다. 그러다 지혜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나 이혼할 것 같아.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뭐라 했어? 지혜는 한참을 울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안 맞아서. 살다 보니 안 맞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민준이가 뭔가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지혜가 피해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혜 편에서 이것저것 도왔습니다. 변호사 비용 일부도 보탰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민준이 측에서 증거를 제출했고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혜가 직장 동료와 1년 넘게 만나온 것이었습니다. 문자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함께 찍은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그 자료들을 펼쳐놓는데 저는 옆에 앉아서 그걸 보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변호사 비용까지 대면서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 바람을 피운 건 딸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하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한 게 분명한데 왜 나는 또 이 아이 편을 들고 싶은 걸까?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딸이니까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나중에 저를 얼마나 더 힘들게 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 지혜는 법원 복도에서 저한테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잖아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딸이 우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냥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게 또 실수였습니다. 집에 오겠다는 말은 그날 저녁에 나왔습니다. 지혜가 전화를 해서 엄마 나 당분간 거기 있으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당분간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당분간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와라고 했습니다. 딸이 갈 데가 없는데 엄마가 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흘 뒤에 이사 트럭이 왔습니다. 짐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박스만 20개가 넘었고 가구도 몇 개 됐습니다. 저는 제 방을 비워줬습니다. 원래 제가 쓰던 큰 방을 지혜한테 주고 저는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지혜가 엄마 방이 더 넓어서라고 했을 때 저는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괜찮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처음 2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저녁을 같이 먹었고 설거지도 가끔 했습니다. 이혼 직후라 많이 힘들겠구나 싶어서 저는 지혜 눈치를 봤습니다. 말도 조심했고 바람 피운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맞춰줬습니다. 그러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지혜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10시가 넘어도 방에서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뒀습니다. 많이 지쳤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점심때가 돼야 나와서 핸드폰을 보다가 제가 차려놓은 밥을 먹고 또 방에 들어가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취업 준비는 언제부터 할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지혜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지금 좀 쉬어야 할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말을 못했습니다. 2달째가 되면서 지혜가 학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뭔가 배워서 새로 시작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래, 이제 정신 좀 차리는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학원이냐고 물었더니 바리스타 자격증 학원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카페를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꿈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학원비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석 달에 8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알겠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한 달 만에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선생님이 별로야라고 했습니다. 80만 원짜리 학원을 한 달 만에 그만두면서 선생님이 별로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이 쓰렸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환불은 안 되냐고 물었더니 약관에 환불 안 된다고 돼 있어라며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부터 또 낮에 핸드폰만 봤습니다. 그달 말에 지혜가 엄마 용돈이 좀 필요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3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 또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화장품을 새로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지혜가 달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지갑에서 꺼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못 본 척 했습니다. 딸인데 하고 넘겼습니다. 그 못 본 척이 딸한테는 허락으로 읽혔을 겁니다. 3달이 지나면서 지혜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먹고 나간다더니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저는 잠을 자다가도 현관 소리가 들릴 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냐고 물으면 친구 만났어라고 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면 엄마가 알 사람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 큰 딸한테 문 닫아 걸고 신문하는 것도 그렇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남자가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꺼냈다가 지혜가 엄마는 왜 그렇게 의심해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4달째 되던 주말에 지혜가 종일 외출을 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 문득 서러웠습니다. 이 집에 딸이 들어온 뒤로 제 생활이 어떻게 됐나 돌아봤습니다. 제 방을 내줬고 밥을 차려줬고 학원비를 냈고 용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딸과 같이 밥을 먹은 게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같이 있는데 혼자인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들어오기 전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슬쩍 봤더니 부동산 앱이었습니다. 상가 매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뭐 봐? 했더니 지혜가 핸드폰을 뒤집으며 그냥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동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감추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선이었습니다. 지혜가 그때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5달째 되던 날 지혜가 처음으로 카페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냈습니다. 자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동네 목 좋은 데 나온 매물이 있는데 권리금이 있고 인테리어 비용에 초기 운영비까지 하면 5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돈이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모인 돈인지 지혜는 알고 있을까요? 공장에서 20년 허리 구부리고 손가락 굳어가며 한 푼, 2푼 모은 돈이라는 걸 과연 알고 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생각해 볼게라고만 했습니다. 그러자 지혜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자리 좋은 데는 금방 나가. 빨리 결정해야 해. 재촉이었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재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탁하는 사람이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함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직 제가 덜 깨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주지 않으면 딸이 어떻게 되나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 두 마음이 밤새 싸웠습니다. 저는 그 싸움 한가운데서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면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지혜가 먼저 밥상을 차렸습니다. 저는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들어온 지 5달 동안 지혜가 먼저 밥을 차린 게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국도 끓여놨고 반찬도 2개나 됐습니다.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좀 철이 드나 보다 싶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반쯤 먹었을 때 지혜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카페 자리 있잖아. 이번 주까지 결정해야 한대.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밥을 차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를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얘기를 꺼내려던 겁니다. 어쩌면 지혜는 그게 전략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계산이 몸에 배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그러자 지혜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 돈 언제 쓸 거야? 엄마 나이에 그 돈 갖고 뭐 할 건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밥알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나이에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66이면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 돈이 필요 없다는 건지, 늙었으니 욕심버리라는 건지, 저는 그 말뜻을 되새기면서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비 쓸 것도 아니고 여행 다닐 것도 아니잖아. 엄마 혼자 그 돈 갖고 있어봤자 통장에 그냥 잠들어 있는 거잖아. 나 자리 잡으면 갚을게. 엄마도 알잖아. 내가 그냥 달라는 거 아닌 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갚겠다는 말을 이미 몇 번 들었습니다. 신혼집 보증금 때도 결혼 준비할 때도 들었습니다. 한 번도 돌아온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 말을 또 아무렇지 않게 꺼냈습니다. 기억이 없는 건지, 기억하지 않으려는 건지, 저는 그때도 판단을 못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나중에 엄마 아프면 쓸 돈이고, 요양이라도 가게 되면 필요한 돈이야. 그러자 지혜가 피식 웃었습니다. 피식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이 얼마인지 알아? 그 돈으로 몇 년이나 버티겠어. 어차피 모자랄 거 놔주는 게 낫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차피 모자랄 거라고 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 어차피 부족할 테니 자기한테 주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 논리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은 거기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손을 떨었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속에서 끓어오르는데 어디로 내보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작은 방에 들어와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공장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하던 날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던 날들, 허리를 못 펴고 파스를 붙이던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20년을 버틴 게 이것 때문이었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혜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또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10시도 넘어서 일어나던 아이가 아침 8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카페 인테리어 사진이었습니다. 예쁘게 꾸며진 작은 카페 사진들을 여러 장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어때? 동네 카페 중에 이런 데 없거든. 분명히 잘 될 거야. 저는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예뻤습니다. 그런데 예쁜 사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카페 해본 적 있어? 지혜가 없지만 배우면 되지라고 했습니다. 바리스타 학원도 한 달 만에 그만뒀잖아. 그러자 지혜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학원이 별로였던 거고 직접 하면 달라. 엄마는 왜 맨날 부정적이야? 저한테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딸 걱정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됐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지혜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종이를 들고 왔습니다. 손으로 쓴 사업 계획서 같은 거였습니다. 예상 매출, 예상 지출, 손익분기점 같은 걸 적어놨습니다. 저는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너무 낙관적이었습니다. 하루 손님 50명에 평균 10,000원씩이면 월 1,500만 원 매출이라고 써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 카페가 몇 개야? 지혜가 그래도 우리 카페가 제일 예쁘면 되잖아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말을 잃었습니다. 예쁘면 된다는 생각으로 5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5천만 원이 누구 돈인지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저녁에 지혜가 마지막 패를 꺼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혼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알아? 나 진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해. 엄마밖에 없어.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딸이 힘들다는 게 먼저 느껴졌습니다. 손이 지갑 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닦으면서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나중에 내가 모시면 되잖아. 카페 잘 되면 엄마도 편하게 해줄게. 저는 그 말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나중에 모시겠다는 말. 카페가 잘 되면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나한테 투자를 권유하고 있구나. 엄마 노후를 담보로 딸 사업 자금을 모으려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오히려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공장 생활이 이 아이 카페 창업 자금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대답을 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혜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 지혜가 저를 슬쩍슬쩍 봤습니다. 눈치를 보는 건지 재촉하는 건지 애매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지혜가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모한테 전화했어.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이모는 제 여동생입니다. 저보다 6살 어리고 지혜랑은 사이가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지혜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힘들다고 얘기했지. 이모가 엄마한테 잘 말해보겠다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제 여동생을 끌어들인 겁니다. 저를 혼자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주변을 동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점심때가 조금 지났을 무렵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면서 이미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지혜한테 연락 왔더라.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언니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5천만 원 줄 수 있어?
동생이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언니 사정이 되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내 사정이 어떤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이건 나랑 지혜 사이 일이야. 동생이 그래도 이혼하고 애가 힘들잖아라며 말을 이으려 했지만 저는 거기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 무섭고 허탈해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좀 달랐습니다. 눈이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거나 울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지혜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모한테 전화 끊었어? 저는 응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예전엔 아니랬잖아. 예전엔 아니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예전엔 달라고 하면 다 줬다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은 왜 안 해주냐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씁쓸했습니다. 딸 눈에 나는 ATM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예전엔 작동이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냐고 고장 신고를 하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예전에 다 해줬던 건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 지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저는 그 말에 잠깐 멍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묻는 겁니다.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당한 사람이, 엄마 노후 자금을 통째로 요구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왜 이혼했는지 엄마 알아. 순간 지혜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5달 동안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말을 제가 먼저 꺼낸 겁니다. 지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것과 무슨 상관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상관이 있어. 엄마는 내 변호사 비용까지 도와줬어. 그런데 알고 보니 잘못한 게 너였잖아. 엄마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지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눈물이었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엄마는 몰라. 민준이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알아? 내가 왜 그랬겠어. 저는 그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해서 바람을 폈다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사흘이 조용했습니다. 지혜가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냉랭했습니다. 저는 그 냉랭함이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나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저녁에 지혜가 갑자기 친척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큰이모가 엄마 걱정하던데. 저는 또 불길했습니다. 큰이모는 제 언니입니다. 지혜가 또 주변을 동원했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지혜가 많이 힘든가 보더라. 내가 좀 도와줘야지. 어차피 내 재산 나중에 지혜한테 갈 거 아니야. 어차피 지혜한테 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내 재산이 어차피 딸한테 상속될 거니까 미리 줘도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살아서 주나 죽어서 주나 같다는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언제 죽을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 돈을 어떻게 쓸지도 내가 결정해. 언니가 왜 그렇게 각박하게 굴어라고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지혜가 들어오더니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쌍한 척도 아니고 당당한 척도 아닌 그냥 사무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카페 자리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약해야 해. 그냥 결정해줘. 그냥 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나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하고 있구나. 엄마 돈이 자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지혜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아이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키운 얼굴이었습니다. 공장에서 허리 구부려가며 번 돈으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언제 오케이 할 거냐는 기다림.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못 키운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잘해줘서 이렇게 된 건가? 저는 그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대답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혜가 계약 마감일이라고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 전보다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결심이 서면 무서움이 사라진다는 걸 그날 아침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새벽에 혼자 부엌에 앉아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공장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 출근 버스를 타던 날들. 한겨울에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발을 동동 구르던 날들. 점심시간 30분에 김밥 한 줄 먹고 다시 미싱 앞에 앉던 날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지혜가 자고 있고 자는 얼굴 들여다보며 오늘도 버텼다고 혼자 다독이던 날들. 그날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생긴 돈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6시가 넘어서 지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오늘 결판을 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났네. 저는 응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식탁에 앉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지혜가 먼저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결정해줘야 해. 오늘 계약 안 하면 그 자리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저는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야,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지혜가 표정을 바꿨습니다.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으니까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손 봐봐. 저는 두 손을 펼쳐서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고 두 번째 손가락은 끝이 약간 휘어 있고 굳은 살이 손바닥 가득 박혀 있는 손이었습니다. 지혜가 그 손을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손이 이렇게 된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공장에서 20년 동안 미싱 돌리고 겨울에 손 얼어가며 일하고 손가락 마디에 염증 생겨도 병원 못 가고 파스 붙이고 버텨서 이렇게 된 거야. 그 돈이 그 손에서 나온 돈이야. 지혜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내 아버지 죽고 나서
빚이 1200만 원이었어. 통장에 200만 원밖에 없었어. 친정도 시댁도 도와줄 형편 안 됐어. 엄마 혼자 다 했어. 내 학원비, 내 대학 등록금, 내 결혼 준비, 내 신혼집 보증금. 다 이 손으로 번 돈이야. 그리고 이제 남은 게 5,500만 원이야. 그게 엄마 전부야. 지혜가 말했습니다. 알아, 엄마가 고생한 거. 근데 지금 나도 힘들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야, 엄마도 힘들었어. 내 아버지 죽고 나서 30여 년 동안 엄마가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어. 근데 아무도 엄마한테 도와준다고 한 사람 없었어. 엄마가 알아서 했어. 너한테도 손 벌리지 않았어. 그게 당연한 거야. 지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딸 눈물만 보면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지난 5달 동안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 안 줄 거야. 지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눈빛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거절할 줄 몰랐던 겁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5,500만 원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엄마가 아프면 쓸 돈이고 엄마가 요양이 필요하면 쓸 돈이야. 그 돈으로 카페 차리는 거 안 돼. 그건 엄마 돈이야. 내 돈이 아니야. 지혜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나 지금 얼마나 막막한지 알아? 이혼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엄마가 도와줘야지. 그럼 누가 도와줘? 저는 말했습니다. 취업해.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엄마가 내 나이 때 했던 것처럼. 지혜가 발끈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내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38배 공장 들어갔어. 그게 말이 됐어서 한 게 아니야. 살아야 하니까 한 거야.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이러는 게 말이 돼? 내가 평생 뭘 그렇게 잘못했어? 엄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묻는 겁니다. 정말 모르는 건지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건지. 저는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결혼할 때 도와준 돈 갚은 적 있어? 한 번이라도. 지혜가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없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지금 또 갚겠다고 하잖아. 엄마가 그 말 몇 번 들었는지 알아? 지혜가 엄마는 왜 그걸 지금 꺼내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꺼내야 하니까 꺼내는 거야. 엄마가 평생 꺼내지 않았잖아. 다 참았잖아. 오늘은 말할 거야. 지혜가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해. 취업할지, 아르바이트 할지, 작은 것부터 시작할지. 그건 내 몫이야. 엄마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어.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챙길 거야. 지혜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66살의 딸한테 처음으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 산소에 가야겠다고. 오래 못 갔습니다. 가서 말해야겠다고. 여보, 나 오늘 처음으로 우리 딸한테 안 된다고 했어. 좀 늦었지만 이제 알았어. 나도 사람이라는 거.
방문이 닫힌 채로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혜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심때 방문 앞에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앞에 놔두고 돌아섰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 열어달라고 사정했을 겁니다. 미안하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밥 차려놨다고 한마디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 때 보니 밥상이 그대로였습니다. 손도 안 댔습니다. 저는 그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오면서 잠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굶으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다 큰 어른이 밥을 굶는 건 본인 선택입니다. 제가 억지로 먹일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밥이 잘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지혜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는데 꽤 오래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안 해준대.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누군가한테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밤새 울었거나 밤새 누군가와 통화를 했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냉장고를 열어서 물을 꺼내 마시다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가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나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협박인지 진심인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친구 집에 좀 있다가 방 구할게. 저는 그래라고 했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혜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붙잡아 주길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말하길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TV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나간다는데 아프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과 5천만 원을 줘야 하는 이유는 달랐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잘못된 걸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지혜 방에서 짐 싸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스 끄는 소리, 옷장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딸이 짐을 싸는 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짓는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자를 깎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지혜가 나가더라도 밥은 먹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다 됐다고 불렀더니 지혜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지혜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밥상이 어찌나 무겁던지 숟가락 소리 하나하나가 크게 들렸습니다. 밥을 반쯤 먹다가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지금 얼마나 막막한지 알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알아. 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저는 그 말에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한테 서운한 거 있어? 지혜가 잠깐 멈췄습니다. 있지. 저는 말했습니다. 말해봐. 지혜가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희생했다는 말을 무기로 써. 내가 도움 요청하면 고생 얘기부터 나와. 그게 싫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희생을 무기로 쓴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생한 얘기를 꺼내는 게 무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어이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이 아이 눈에 엄마 고생은 무기였구나. 동정을 끌어내려는 수단이었구나. 진심으로 들린 게 아니었구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혜야, 그 얘기를 무기로 쓰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사실이니까 말한 거야. 그 사실이 불편하게 들렸다면 그건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지혜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이혼하면서 가져온 돈도 거의 다 썼어. 카드값도 밀렸어. 친구한테도 빌린 게 있어. 나 지금 정말 바닥이야.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카드값이 밀렸다고 했습니다. 친구한테 빌린 돈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다 썼어? 지혜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냥 쓰다 보니까.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디다 썼는지는 몰랐지만 지혜가 5달 동안 취업도 아르바이트도 안 하면서 매일 나가고 늦게 들어온 게 그냥 생긴 돈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그 빚 대신 갚아줄 수 없어. 카드값도 친구한테 빌린 것도 내가 해결해야 해. 지혜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진짜로 나 어떡하라고.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래. 지혜야, 일하면 돼. 처음에 힘들어도 일하면 돼.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거잖아. 처음부터 안 도와줄 거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과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있어. 5천만 원은 도와줄 수 없어. 그 선은 못 넘어. 그날 밤 지혜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누워서 오랫동안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힘들다는데 안 도와주는 엄마가 나쁜 엄마인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쁜 엄마는 딸을 망가지게 내버려 두는 엄마입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줘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나쁜 엄마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붙잡고 잠을 청했습니다. 쉽게 잠들지 못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짐을 싸겠다고 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말을 걸지 않았고 지혜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밥은 각자 먹었습니다. 지혜가 들어올 때 보면 뭔가 생각이 많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또 그 얘기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지혜가 외출했고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지혜가 들어온 뒤로 제 물건들이 조금씩 밀려나 있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옮기면서 놔뒀던 제 물건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 쓰던 화분도 베란다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고 거실 가운데 있던 제 안마의자도 구석으로 가 있었습니다. 지혜 짐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때까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이 집이 누구 집인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번 돈으로 마련한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안마의자를 제자리로 옮겼습니다.
화분도 햇볕이 잘 드는 창가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내 공간을 내가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안마의자에 앉아서 한참 있었습니다. 허리가 시원했습니다. 공장 다닐 때부터 허리가 안 좋았는데 이 의자 하나 사려고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결국 퇴직하고 나서 샀습니다. 제가 저한테 처음으로 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저는 구석에 밀어놓고 살았던 겁니다. 오후가 됐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지혜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아이였는데 결혼 이후로는 거의 연락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직감적으로 불길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혜가 요즘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이혼하고 나서 꽤 됐는데 그 남자가 좀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직업이 불분명하고 지혜한테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혜가 어머니한테 카페 자금 받으면 그 남자 빚 갚는데도 쓸 것 같다고 해서요.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지혜가 듣지를 않아서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꼼짝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카페 자금이 카페에만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 빚을 갚는데도 쓰일 돈이었습니다. 저한테 5천만 원을 받아서 카페도 차리고 남자 빚도 갚고 그 남자와 새 출발을 하려던 겁니다. 그 계획 안에 저는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20년 공장 생활이 딸 남자친구 빚 갚는 데 쓰일 뻔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하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걸 저는 예전에도 배웠습니다. 그날 또 배웠습니다. 저녁에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지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저를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제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는지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저는 말했습니다. 지혜야, 앉아봐. 지혜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지혜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저는 말했습니다. 있어, 없어? 지혜가 잠깐 시선을 피했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엄마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상관 있어. 엄마한테 달라고 한 돈이 그 사람 빚 갚는데도 쓰일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 지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당황한 게 역력했습니다. 그러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해? 수진이야? 걔가 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저는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이야, 아니야? 지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5천만 원을 줬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갔을지 이제 알겠어. 카페가 아니었구나. 지혜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엄마는 몰라. 저는 말했습니다. 잘해주는 사람이 돈을 요구해? 지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 얘기 잘 들어.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야. 지혜가 눈물을 훔치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아버지 죽고 나서 30년 가까이 너 하나 보고 살았어. 그게 후회냐고 물으면 아니야. 후회 안 해. 내가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근데 지혜야,
엄마가 너 보고 산 게 내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어. 엄마가 고생한 게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한다는 뜻도 아니었어.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노후가 있고, 엄마도 아플 수 있고, 엄마도 남은 삶을 살아야 해. 지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저는 말했습니다. 그 남자부터 정리해. 돈 요구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취업해. 작은 것부터 시작해. 엄마가 38배 공장 들어간 것처럼 너도 할 수 있어. 엄마가 일부러 안 해주는 게 아니야. 이게 내 인생이니까 내가 해야 한다는 거야. 지혜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있었지만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울음소리 듣고 바로 달려가서 안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나오더니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가? 지혜가 말했습니다. 면접 보러.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녀와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현관문을 열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저는 닫히는 현관문을 봤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여행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주도 2박 3일 패키지를 예약했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66살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가는 겁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감정이 동시에 왔는데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라 남편 얼굴이 낯설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제주도 가. 거기서 당신 산소에도 들를게. 할 말이 많아. 오래 걸릴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게 드디어 풀리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찍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새벽에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푹 잤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된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손으로 제 밥을 차리고 제 여행짐을 쌉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